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 제13차 간담회 주제는 최근의 국제 무력 분쟁의 배경과 전망 그리고 대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담하실 분은 정말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동명 독일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김동명 소장님, 원래 육사 네, 육사 31기를 졸업했습니다. 네, 75년도에 인간했어요. 그런데 그 보기 드물게 또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따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박사학위 논문 어떤 제목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91년도에 제가 그 학위를 마쳤는데, 그때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삼국의 협력 관계 전망,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예. 거기서 이제 국방정책 담당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유엔에서도 근무하셨다고. 이제 국제기구인데, 유엔사 국제기구인데, 이제 CTBTO라고 해서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지하에서도 핵실험하면 안 되고, 수중에서도 하면 안 되고, 대기권에서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전부 이제 싸잡아서, 그전에는 예전에 이제 지하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 포괄적으로 전부 핵실험을 금지하자. 96년도에 이제 론칭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핵실험을, 가장 최근에 한 나라가 북한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담스러운 나라에 하고 같이 접하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2006년도 1차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마지막 수소폭탄 실험할 때까지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이제 북한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명 박사님께서는 독일 문제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죠? 네네. 한 3년 됐습니다. 네. 거기서는 주로 어떤 주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개설한 동기가 그 당시가 이제 2020년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독일 통일이 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통일 20주년 관련해서는 이제 책을 썼고, 그러니까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 선택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30주년 때는 이 책보다는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독일 통일의 현장을 전부 소개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독일 통일 문제를 전부 다뤘고, 그다음에 독일 통일을 다루면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한반도 통일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반도 안보 환경이나 통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팔로우했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 독일 연방군의 실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문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중동 하마스 이후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다루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반도 측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지금 독일에 제가 오래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도 하고 오래 있었는데, 보니까 이 독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끼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도대체 뭘 좀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공적 기관에서 할 기관 그런 찬스도 없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이 선진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보 관련 어떤 이런 컨셉이나 무슨 이런 수준의 얘기들을 충분히 내가 쏟아낼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유튜브를.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 주제는 이제 국제 무력 분쟁, 특히 최근. 그래서 우리 사실은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적도 없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몇 년간의 지금 무력 분쟁은 그동안 과거에 이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던 전쟁과 평화 이런 세상에서 봤을 때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과거에 전쟁이 많듯이 그냥 전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역시 이제 교수님이 아주 날카로우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2022년도 2월 24일 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쳤고, 그 다음에 올 10월 7일에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치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태까지 좀 잠잠하다가 왜 지금 갑자기 이들이 터졌느냐. 자, 거기에 지금 포커싱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안보 지형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그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자, 45년도에 자, 이제 동서냉전이 시작됐다가 90년도에 동서냉전이 끝나고 그러면서 그 구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미국의 일극주의가, 유니폴라 시스템, 일극주의가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2010년, 90년대 전반적으로, 2000년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약 한 20년간 미국의 일극체제가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서서히 이제 그 교수님 잘 아시지만은, 자, 중국이 서서히 부상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브릭스라고 그래서 2009년도에 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다음 사우스 아프리카, 이 나라를 부상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의 글로벌 사우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개도국이죠. 그러니까 이 팀들의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일국주의는 이제 주저앉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팩스 아메리카나는 끝나고, 끝나고, 그렇죠. 끝났는데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다시 불을 지피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10년대부터 서서히 이제 미국의 일극주의는 이제 끝나면서 다극주의로 국제사회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예컨대 이 푸틴이 자, 우크라이나. 이 정도 되면 내 꿈을 좀 실현해도 되겠다. 푸틴 머릿속은 항상 자기가 뼈도로 대제가 돼야 되고, 제2의 어떤 이런 구소련 그 영광 이런 거를 되찾아야 되고, 옛날에 그 옐진이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큰 이런 그런 어떤 국제 그 안보 지형,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푸틴이 먼저 시발을 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나라들도 자, 미국의 뭐 입김이 좀 흐물흐물해지는데, 대충 한번 해가지고 뭐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우리 세계가 1급 체계에서 지금 다극 체계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우리 60년대, 70년대까지 있었던 냉전이 다시 시작되는, 그래서 요즘 신냉전 시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냉전 시대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643일차 계속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발생한 원인 이것은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또 맨날 전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휴전은 아니지만 뭔가 전쟁이 약간 이렇게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643일차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이제 전선이 지금 형성된 전선이 한 1000km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주로 이제 동부하고 남쪽 이쪽인데, 그 전선을 쭉 따라가면 1000에서 1300km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러시아 군들이 전부 다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그 진지를 이제 타격하려고 역습하고 하는 게 이제 현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난 6월 4일 날, 지난 6월 4일 날 올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대공세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방에서 들어오는 각종 그 무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원래는 더 일찍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4일 날 최초 이제 대반격을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는 성과는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객관적인 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전선을 뚫어야 되는데, 남쪽 지역에서는 1차 조금 좀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지금 돈좌된 상태고,
반면에 이제 그 11월 달서부터 10월 중순서부터 완전히 소련의 또 이제 집중적인 그런 공격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100만 발 이상 포탄도 들어와 있고 그동안에 양 진영이 완전히 그 소모전 형태로 그러니까 이 포병 사격하고 그다음에 이 드론 때리고 뭐 이런 식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 공방을 이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탄이 없는 거예요. 포탄이. 무기 체계도. 이제 저 러시아 같은 경우는 5,500대 전차가 지금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파괴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30만, 지금 우크라이나 통계에 따르면 30만 이상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영국 통계에 따르면 한 15만 명이 죽었다. 우크라이나 군인도 한 7만 명 죽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그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전선은 어떻게 보면 고착된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지금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어떤 이런 그 공격, 반격, 이러면서 계속 그 포탄과 드론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도 하고 있고, 오데사도 하고 있고, 계속.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한국 전쟁을 이제 해상해 보면 처음에 이제 그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한 이후에 처음에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1사 후퇴 이후에 휴전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상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소모적 전쟁을 갖다 한참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그대로 현상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지속되고 있냐면은 자 2022년 2월 24일 날 공격을 했는데 한 달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발굽 형태의 그 동남부 이제 점령 지역 이것이 거의 지금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그 북쪽에서 이제 하르키우주 이 북쪽에서 한 8,000평방킬로미터를 이제 역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되찾았죠. 그다음에 요 남쪽에 이 헬손 이제 크리미아 반도 바로 그 위에 있는 헬손 주에서 4,500평방킬로미터를 되찾고 그래서 요 되찾은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 1년간 똑같은 전선을 두고 지금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그냥 포격만 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 강국이고 이국인데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맞서 전쟁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버틴 것은 결국 서방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인데 서방에서 보는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나 전략은 뭡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전쟁 출발하자마자 사실은 이 나토 진영이나 미국도 대단히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이 전쟁이 이제 나토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토 진영 그 회원국들도 전부 다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 전쟁이 인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예컨대 그 부차라고 하는 키예프 그 북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민간인 400몇 명이 전부 러시아 군인에 의해서 이제 살상을 당하고 이런 소식들이 이제 퍼져나가니까 여기에 이제 서방 진영들도 아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 자유 진영을 대표해서 지금 러시아 맞붙고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도와야 된다. 정서가 이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서 나토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넣고 무엇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이제 그 깃발을 들고 하는 게 미국이다. 최초 미국은 이제 그래서 공격형 무기도 못 준다 뭐 이러다가 사실은 이제 계속 가면서 대전차 무기 줬다가 그 다음에 장갑차 줬다가 전차 줬다가 계속 지금 현재 이렇게 공격형 무기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최근까지는 에이테킴스라고 300km 날아가는 그 미사일 이것까지 지금 승인을 했습니다. 행여나 이게 이제 러시아 본토로 날아가는 게 우려해서 그런 걸 우려해서 이제 꺼려 했는데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죠. 계속 전쟁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전쟁을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유가 인상에
를 촉발하는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다른 것보다도 석유 가격 인상이 우리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전쟁 이기고 이기고 짐을 떠나서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이제 내년 2024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현재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좀 끝내고 싶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서방이 휴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미국이나 서방은 이 전쟁을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바람을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우리 전부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국가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센시티브한 게 최초에 평화협상하자 휴전하자 해가지고 사실은 전쟁 발발하자마자 한 달 만에 그 스타트 했거든요. 스타트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이스탄불에서도 만나서 이제 공동 커뮤니케도 내면서 자 서로 이제 평화적인 어떤 이런 종전 협상 이런 그 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금 어려운 것이 자 이제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아까 이 동남부 이쪽이 20%를 전부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먼저 니들이 철수해라 점령 지역에서 그 다음에 전부 여기서 좀 철수하라는 거 철수하고 그 다음에 먹었던 거 다 토하고 그 다음에 이 전비 이거를 너희들 전부 보상하라 전부 이제 그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전범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입장은 너희들은 무조건 지금 무기 내려놔라 항복해라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거는 이미 우리 이제 4개 주인데 돈바스에 2개 주,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주가 있고 자포리샤 그다음에 헤르손 이 4개 주가 완전히 우리 영토다 가지고 합병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작년 9월 30일 날. 이게 우리 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나가? 완전히 우리 땅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완전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얘들도 대선이 있어요. 2024년에 러시아도 대선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대선이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직 일정이 발표가 안 됐는데 2024년 3월 말로 예상한다고 하고 있고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3월 31일 날 합니다. 내년도에. 그 나와 있고. 그러니까 12월 중순 되면 이제 러시아는 정확한 날짜를 이제 공고를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양 진영 다 이제 다 양보할 수 없고 한 채의 땅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요 4개 주를 합병을 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아까 얘기대로 루안스크가 있고 도네츠크가 있는데 루안스크는 100% 먹었어. 근데 도네츠크는 지금 현재 60%밖에 못 먹었어. 40%가 남았어 지금. 그거 지금 계속 하려고 바흐무트하고 이쪽에 아우디카 이쪽하고 막 쿠판 이쪽하고 전부 다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이제 그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3월에 지금 러시아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전혀 안 끝나겠네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는 자 이거하고 상관없고 그때까지는 어떤 지속이 되고 그러다 그 이후에도 2024년 말 25년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이 유럽에서 베트남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대로 양측의 입장이 종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20%를 빼앗긴 상태에서 손들고 나가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은 맨 처음에는 지금 현재 조금 주저주저 하면서 대단히 살상용 무기는 우리 못 준다.
분쟁 지역에 우리 독일의 무기가 이제 그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숄츠 정부가 자, 이게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대대가 지금 맞서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도덕적으로 전부 완전히 지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예컨대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수면 밑으로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언론에도 소개도 안 되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독일, 그다음에 폴란드 이 세 나라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독일에서 그러니까 명분 이런 걸 딱 볼 때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불법 저 침공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 유럽을 상대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나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쪽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해서 얘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사실은 이걸 나토가 들어서 싸워줘야 되는데 나토의 대리전이라고 보면 또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봐야죠.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가 뭐 전비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러시아하고 싸울 상대는 되지 않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토 진영에서 EU 진영에서 계속 이제 어떤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디펜스 뭐 이런 저 하는 장비, 컨택 그룹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매월 지금 개최를 합니다. 매월 미국 주도로. 그러니까 이 서방 진영을 좀 모아서 야, 너 어떤 무기 줄래? 너는 어떤 무기 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17변 받아서 계속 공급을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다 원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슬라브 민족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종교도 뭐 그리스도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갈등하게 된 처음에 계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슬라브족 같은 이제 슬라브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때 키예프 루스라고 있었어요. 키예프 대공국. 거기에 지금 현재 러시아도 들어가고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벨라루스도 들어가고 백러시아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이제 키예프 루스의 중심 핵심 국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푸틴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 너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이다. 지금 현재 옛날에 과거 거슬러 올라가면은 언어도 같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조금 언어는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합니까? 그러니까 사촌 언어라 그래. 만나면 말이 통합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대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제가 뭐 권위 있게 얘기 못하지만 하여튼 사촌 언어라 그래. 사촌 언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데 얘들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독립을 했잖아요. 1917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때 레닌이 이제 전부 그거를 다 인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구소련 출범하기 전에 5년간 이제 소비에트 무슨 이 공화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레닌 생각은 야, 이거를 얘들 독립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국가로서 정치에서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17년도에 독립을 인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생각은 그 멍청한 놈이 그때 인정을 해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은 지금 우리 꼬맹이고 우리하고 뭉쳐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22년 소련 출범할 때 그때 같이 출범했죠. 같이 같은 공화국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손잡고 같이 나갔었지. 나가다가 이제 소련 해체되면서 그때 이제 91년도에 독립했지.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윤곽을 좀 잘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좀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있었어요. 지금 전쟁이 뭐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인가 뭐 내일까지인가는 휴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는 원래 사이가 안 좋은 나라지만 특히 이 최근에 이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일을 갖다가 그렇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침공한 이유는 뭡니까? 왜 그냥 어차피 이스라엘하고는 전쟁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하마스가?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저 하마스가 공격을 했느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아까 얘기대로 지금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서서히 이제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그 글로벌 안보 지형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얘기가 이제 자, 이 뒷면에 지금 러시아가 부추겼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마스를. 자, 이 정도 되면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전부 대표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가자 지구에는 이제 그 하마스가 있고 저쪽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에는 지금 파타가 있고 PLO 옛날에 아라파트 했던 그 PLO 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상극입니다. 지금 현재. 사이가 안 좋군요. 완전 상극이에요. 완전 상극이고 이게 예전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내 같은 정파로 있었는데 그다음에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총선해가지고 이게 이 하마스가 올라갔어요. 파타가 이제 완전히 그 주저앉았다고. 그러면서 2007년도에 이 가자 지구에서 얘들을 완전히 쫓아냈어요. 저쪽으로. 서안지구로. 피에로는 완전히 저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웨스트뱅크에서 놀아라.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전부 논다 하면서 하마스가 완전히 가자지구를 지금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여기는 완전 무장정파인데, 이게 결정적으로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이 파타 진영은, 서안지구의 파타 진영은 이스라엘을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인정. 그러니까 93년대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자, 우리가 팔레스타인 너희들한테 이제 자치정부 그 권한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 해보고 5년 동안 해보고 잘 되면 이제 서서히 이 땅에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으로 가자. 이스라엘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전부 어긋났죠. 어긋나면서 그러는데 얘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데 얘들은 이제 하마스는 인정을 안 하지. 그러니까 하마스 침공이 이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은. 지금 그렇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한중 이것도 안 되는 한테 지금 완전히 두드러 맞아가지고 기습. 그나마 장벽, 스마트 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수십억을 들여서 전부 다 가자지구 만들 때 투입을 했다. 각종 센서도 달리고 온갖 첨단 장비 다 달아놓고 했는데 10월 7일날 뚫려버렸잖아요. 뚫려버렸잖아.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치심이, 자괴심이 이런 많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아이언돔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수십억 들여가지고 2010년도 그 이후부터 배치해놓고 했는데, 떴다 하면은 전부 잡아요. 떴다 하면은. 저쪽에서 이제 계속 로켓 날라오면 다, 요격을 다 했다고. 그런데 다 뚫려버렸잖아요, 요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완전 그런데다가 인명 피해도 뭐 1,400명 이상 났고 그다음에 인질도 지금 저렇게 240명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요번에 완전히 그야말로 자 정보전 하면 이스라엘이고 예컨대 그런데 완전히 그런 신화들이 다 깨졌잖아요 요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가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전을 10월 27일 날 했는데 지금 뭐 일시적으로 이제 인질 서로 석방하고 뭐 교환하고 막 교환하고 하느라고 지금까지 이제 휴전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냥 안 됩니다. 하마스 완전히 요번에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장은 자 여기에 이제 파타 너들이 와가지고 우리 파트너 해라. 이 온건하거든 저쪽 온건하거든. 온건파 이제 파타하고 지금 현재 해서 예컨대 뭐 투 솔루션으로 가든지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one state reality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 저쪽 눈을 씻고 봐도 지금 현재 이 땅 위에는 우리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하마스 이쪽 웨스트뱅크 파타 저쪽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지역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치 행정해봐라 해가지고 뭐 기회는 줬지만 그러나 뭐 안보를 책임진다든지 그러니까 영토, 자 육상, 해상, 공중 전부 다 누가 커버하냐면 이스라엘군이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팔레스타인 국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947년도에 그 당시에 유엔에서 야 너희들 이 땅에다가 자 가운데 이스라엘 양옆에 팔레스타인 해가지고 국가하라 하는데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들이 그때 거부를 했거든. 이거를 유엔 안을 거부를 했거든.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제 88년도 팔레스타인이 야 우린 뭐 독립했다 하는데 지금 55개국의 선진국도 미국 포함해서 대한민국 포함해서 일본, 서구지역 포함해서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유엔에서도 안 하고 그래서 non-member status, observer status만 갖고 있는 거고 팔레스타인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섬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완전히 소탕해버리겠다 이런 여지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타냐후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 하마스의 배후에 러시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걸 내버려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이번에 하마스가 이제 침공한 배경에 또 그 이란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랍의 다른 국가들하고 평화 관계를 외교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란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마땅치 않게 느껴서 일부러 이 그 하마스로 하여금 침공하겠다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전쟁이면은 뭐 그냥 이스라엘 국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국내 안에서 이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은 새로운 중동 전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확전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이 하마스라는 이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의 그 연 1억 불 가까운 그 재정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럼요. 그 받아가면서 이제 뭐 로켓이나 이런 것도 전부 들여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500km 그 땅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자 지구에 그 밑에서 전부 이제 조립도 하고 갖다 놓고 예전에는 자 이걸 보내면 저쪽 아프리카 수단으로 갔다가 수단에서 이집트로 왔다가 이제 가자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란이 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제 그 중동 이쪽 지역에 이제 글로벌 어떤 이런 그 전체 이 안보 지형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은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안고 있는 안보 어떤 이런 국가 이익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볼 때 과연 하마스를 지원하는 것이 예컨대 이만큼의 국가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는 뭐냐면 자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핵 합의에 의해서 이제 저 모든 게 잘 풀렸다가 자 이제 다시 이게 저 캔슬됐잖아요. 야? 누구야 트럼프가 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션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이란 집권층들의 지금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그 외부로부터 생션 이거를 좀 해제를 해서 국가를 살려야 되느냐 이런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이 잘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하고 이란이 사실은 이 유럽의 종주국이다가 서로 수십 년째 으르렁거리다가 이제 뭐 중국의 중재로 이제 화해했잖아요. 정상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보면서 저 하마스가 뭐 쳐서 기분은 좋은데 그러나 이것이 계속 가가지고 야 전폭적으로 더 해봐 해가지고 막 무차별적으로 이게 지원할 그런 형편은 못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예멘의 그 후티나 아니면 저쪽에 헤즈볼라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니들이 좀 도와서 뭐 하려면 해봐 뭐 이런 그 뭐라 그래 그 당구 칠 때 그런 막 그렇게 하는 성격이지. 이거를 내놓고 야 지금 이제 완전 붙어보자 팔 걷어가지고 내가 천만의 말씀 중동에서 그런 위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행스러운 거네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인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 생기는 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그런 그나마 우리가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중동 전쟁의 위험성은 다소 좀 확률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국제전으로 비화될 예, 가능성 좀 안심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혹시 또 이게 이란까지 개입해가지고 새로운 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 이거 또 유가가 폭등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는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범아랍주의 이런 건 사실 실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범아랍주의. 옛날에 초창기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중동 지역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할 통치를 하다가 전부 독립시켜놨더니 자, 이스라엘이 자, 독립한다. 우리가 오늘부터 48년도 5월 14일 벤구리온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아랍 연맹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게 바로 제 1차 중동전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중동전쟁에 그게 끝. 그 이후부터 범아랍주의 이런 것보다는 팔레스타인을 그 뭐 계기로 해가지고 야 우리 국가가 얼마만큼 거기 가서 내 땅을 지키느냐 내 국가 이익을 챙기느냐 이런 차원에서 끼어들고 개입하고 한 거지 이거를 야 이게 뭐 우리 범아랍의 적인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치자 그런 구시점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남북 관계도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전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든 우리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뭐 이런 속으로 해서 뭔가 약간 평화 무도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가 좀 긴장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정찰 유상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또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제재 들어가겠다는 걸 갖다 발표를 어제 저녁에 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떻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저희는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진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핵을 가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직 정치하는 사람들조차도 몰라. 핵 실험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핵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이게 지금 핵 실험, 풍계리에다가 북한이 2000년 10월 9일 날 1차 이걸 집어넣어 놓고 터뜨렸는데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그 핵 폭발 장치라고 그래요. Nuclear Explosive Device라고 그래.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핵물질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플루토늄 피트라고 하는 핵물질도 들어가고 각종 장약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터뜨릴 때 핵 반응이 일어나. 나 안 나. 그거를 확인하는 게 핵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이 최초로 TNT 사이트에서 핵실험을 했어. 똑같이 이거를 컵을 넣고 이제 터뜨렸어. 터뜨리는데 핵 반응을 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껍질을 입혀, 껍질을. 그 이제 밤 쉘링 한다고 그러는데, 자, 껍질을 입혀가지고 3주 뒤에 어디 떨어뜨렸냐 하면은 나카사키에 떨어뜨린 거예요, 핵무기가. 그러니까 3주 전에 핵실험 거기에다가 껍질만 입혀가지고 각종 그 파이어링 시스템 뭐 이런 이런 걸 전부 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전부 씌워가지고 떨어뜨린 게 나카사키에 떨어진 패트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날 이걸 했다 하면은 이런 거에다 껍데기만 씌우면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이 무슨 뭐 ICBM까지 개발하고 뭐 각종 그 미사일 그 제조 기술이 있고 하는데 이 껍질 씌우는 건 70년 전에 3주 걸렸는데 북한 기술로 이런 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이 말이지. 식어 죽먹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6차 했잖아 그동안에. 6차례 실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돼가지고 자 플루토늄 탄도 하고
하일리 인리치 유레늄 해가지고 고농축 우라늄 탄도 하고, 그 다음 부스트 피션 밤 해가지고 증폭핵 분열탄도 하고, 그리고 수소폭탄, 마지막 수소폭탄. 수소폭탄이라는 이 속에다가 다시 또 다른 재래 그 핵무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폭발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수소 폭탄까지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 보유국이라고 당연히 핵 보유국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지금 핵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핵 보유국은 핵 보유국인 거죠. 분명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우리가 NPT 체제, NPT Non-Nuclear Proliferation Treaty 해가지고 핵 비확산 금지 협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이 지구상에는 5대 핵 보유국밖에 없다. 미국,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이렇게 5대 핵 보유국. 이 나라들은 뭐냐고 그 규정을 하냐면 1967년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전부 보유했던 나라만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핵보유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난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다.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그러면 지구상에 5대밖에 없지.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66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북한. 이 네 나라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NPT 회원국이 아니야. 아예 가입도 안 했어. 가입도 안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디팩토. 사실상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북한이 진짜 있냐 없냐.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NPT 체제상 우리는 이거를 핵 보유국 신분으로 인정 안 한다.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100기 정도 가지고 있다. 근데 인정 안 하는 게 무슨,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지금 핵 보유국인데 핵 보유국임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죠. 전혀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핵 보유를 한 나라 치고 그 보유한 핵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93년도 옛날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이 이제 6기 그 HU 탄을 좀 개발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그 생션이 계속 들어갔거든. 그 아파타이드 그 흑백 뭡니까 이게 차별 정책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 데클라 대통령이 야 이거는 버리는 게 낫겠다. 전부 자진 핵 포기했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래도 뭐 자유진영에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우린 나이스한 국가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예전에 구소련 때 그 15개 공화국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한 3천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립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3천여 개의 핵무기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쟤들이 가지고 있으면 쟤들 소유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한테 전부 다 이관을 했어. 그 이제 협정이 바로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해가지고 94년도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얘들 거 전부 다 러시아로 돌려줘. 가지고 있던 3,000기 전부 다 돌려줘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그거 바로 아닙니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젤렌스키가 가는 데마다 얘가 너희들 만약 핵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양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핵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그 셀프 디펜스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죽었다 깨도 안 하죠. 확률이 제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죠. 죽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수 나온 있는 것이 건 뭐예요? 우리가 제가 볼 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지금 북한이 핵 가진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 가지고는 지금 별로 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풀면은 북한은 지금 이제 핵실험 이후에 해가지고 계속해서 100기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100기를 어떻게 버리게 할까? 김정은이나 아니면 그 다음 레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버리게 할까? 이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야. 이 과제가, 첫 번째 과제가.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별도 과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를 상대로 못 쓰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평양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 상공으로 못 날아오게 하려면 우리 서울에도 우리 남한에도 이런 핵이 있어야 서로 디터런스가 된다, 억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제 억제 측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억제가 실패해가지고 북한이 예컨대 땡겼다. 미사일로 땡겼다 예컨대. 자 서울로 날아온다. 우리 영공에서 어떻게 이거를 요격할 거냐 이거. 인터셉트 할 거냐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사드도 배치하고 뭐 패트리어도 갖다 놓고 해서 우리 영공 방어 시스템 어떻게 how to defend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방어도 실패했다. 지금 교수님하고 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거야. how to protect. 대피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제가 세 가지 이제 추가된 과제가 있고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할 거냐 이런 과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핵화할 거냐 이걸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생션을 가하는 거지 지금. 오케이 김정은 갈 때까지 가보자. 계속 여러 가지 이제 9차례 유엔의 그 생션이 있었잖아요. 9차례. 안 먹힌 게 아니라 먹히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나라별로 전부 다 이 무슨 뭐 기름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계속 생션 해가지고 지금 경제사정은 많이 악화됐자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거지. 두고 보자 이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북한 핵도 핵이지만 실제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그 공격에 무력하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핵도 핵이지만 재래식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장거리 사정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 서울이나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준비돼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대응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재래 무기 분야에서는 이제 남북한 간의 어떤 이런 서로 이 관계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월하죠. 우월한데 이제 무기의 질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이제 전략 무기, 예컨대 장사정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이 뭐 나름대로 그 가지고 있고 또 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을 이렇게 들여볼 때 사실은 이 핵 앞에는 재래무기는 별 볼 일 없어요. 전부 다. 핵 앞에는. 핵무기 앞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의미가 없다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안보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리 우리가 제 생각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값비싼 또 이런 재래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별로 이제 효용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그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에서 워싱턴 선언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가셔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 자체적으로 자위적으로 핵무장 안 한다 그랬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선언은 안 하고 우리는 NPT 2조를 철저히 준수한다. 그 NPT 2조. 그 말이죠. 그러니까 NPT 2조는 이제 우리가 비핵 보유국 신분으로서 NPT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그런 어떤 이 아티클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체 핵 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받거나 자체 뭐 만들거나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소장님 생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갔죠. 갔는데 소장님은 아까 우리나라도 핵 보유해야 된다고 핵 보유한다고. 그런데 핵 보유한다는데 거기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왜 그러니까. 갔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에다 핵을 갖다 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갖다 놓는 방법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든지 자위적 핵무장, NPT 다 깨버리고 탈퇴하고 2조고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잠깐 갖다 놓든지 지금 이제 유럽 5개국에 지금 나토 뉴클리어 쉐어링 해가지고 미국의 전술핵이 있잖아요. 전술핵이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죠. 58년 있다 91년 전 뺐잖아. 그때 빼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없는 상태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지금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 그 상관없지. 상관없죠. 중국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안보 때문에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너들 베이징을 향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갖다 놓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핵 위협을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억제하는 거기. 그 우리 말이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사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얼마나 이런저런 압박을 가해가지고 고초를 그런 얘기를 하는 중국이 잘못된 거죠. 잘못되긴 잘못된데 잘못된 존재도 현실적인 존재야. 아니 그러니까 떳떳하게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이렇게 했으면 중국이 저는 그렇게 안 나왔다고 봐. 그런데 이 엉성한 문재인이나 이런 좌파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중국은 태산 갖고 우리가 뭐 이러니까 뭐 말뻥끗하면 그냥 움츠려 들고 이럴 거는데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너희들이 지금 현재 북한 놈들 예컨대 이런 거 못하도록 핵무장 못하도록 너희들이 지금 계속 컨트롤 했어야지. 사회주의 동맹국이. 이렇게 지금 핵무장 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제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 살라고 그러냐 지금. 자위적인 그 수단을 우리가 강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지금 쑥 들어갔잖아. 그러면 미국이 전략핵 배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그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에서 이게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을 만들자 해가지고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7월 18일 날 요번에 우리 청와대 NSC하고 저쪽 미국의 NSC하고 만났어. 저쪽 캠벨이 오고 우리 김태호 그 박사가 오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앞으로 여기서 이제 뭘 하기로 이제 3개월마다 이제 전부 개최하자 이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여기서 뭘 논의하냐면 앞으로 이제 북한 핵무장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디터런스 조치. 그게 뭐냐면 이제 전술핵을 갖다 놓겠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전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전문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앞으로 미국이 이 핵무기나 이 뉴클리어 오퍼레이션, 핵 전술, 이거를 시행을 하는데 한국군이 컨벤셔널 서포트를 해달라, 웨폰 서포트를 해달라, 재래무기 그 서포트를 해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토 뉴클리어 쉐링 하듯이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나토 국가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현지 호스트 네이션이 전부 항공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F-15 무슨 35 이런 항공기를 제공하는 거야. 그럼 여차하면은 이 전술핵을 항공기에 달아서 이제 무슨 예컨대 러시아를 향한다더니 그러는 게 이제 그 컨셉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해서 이거를 전부 다 군산에다가 100기를 설치한다 하면은 이때 작전 뛸 때 너희들 비행기 너희들이 대라.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가능한데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지금 구도를 보면 트럼프가 지지율이 1등 아닙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뒤집힐 거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도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핵 태세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 NPR 매 정권마다 이걸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클린턴도 트럼프도 보면은 전임 정부하고 똑같아. 전부 다. 그 전부터. 그런데 이제 클린턴 때부터 이게 나왔는데 클린턴 그다음에 저쪽에 아들 부시 그다음에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NPR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북한은 잠재적인 핵 공격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어프로치하면 지금 현재 쟤들은 100길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한미 동맹이 좋고 좋은 억제 수단이 되지만 핵에는 핵이다. nukes for nukes
이것이 이제 동서 그 군축 협상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좋은 교훈이다. 예컨대 76년, 77년 그 당시에 그 구소련 때 자 이거 중거리 핵무기를 전부 다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에다 배비를 했잖아요. 배비를 했는데 여기 나토가 지금 현재 영국에도 핵무기가 있고 프랑스에도 핵무기가 있고 그렇지만은 나토 진영에서 어떻게 그 결정을 내렸냐면 그래? 좋아. 우리도 그럼 너희들 코앞에다 갖다 놓는다 해가지고 독일에다가 그 인접국에다가 프로싱트하고 토마크루즈 미술 이런 걸 실제로 갖다 놨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87년도에 중거리 저 핵무기 그 감축 협상 INF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둘 다 폐기를 했지. 그러니까 핵 앞에는 핵을 갖다 놓는 거다 이 말이지.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제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이제 미국 그 회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뭐 상당히 배제됐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좀 북한이나 이 중국에 좀 친하면서도 뭐 어떻든 그런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배제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와 같이 그런 스탠스로 있을 때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미국 회담 같은 걸 갖다가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뭐 북한 핵 문제 같은 것도 트럼프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해결할 수 있다 말하고 그렇게 권했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혼자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역대 정부 쭉 가운데서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그런 그 코어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역대 정부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 평화, 이 썩은 평화입니다. 전부 현재. 한반도 안보 현실 이것도 객관적으로 모르고 막연히 감상적으로 통일지상주의 평화 뭐 프로세스가 좋고 이런 거 하는데 도대체 지금 한반도가 남북한이 어떤 지금 그 체제 속에 있느냐. 냉전구조 속에 있거든요. 70년 넘도록 가네. 그 이 냉전구조가 뭐냐면 남북한 적대관계도 있지만 자, 이 정전협정 체제도 있고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4강의 역학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70년째 지금 현재 이 남북한이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정권 얘기합시다. 문재인은 맨날 무슨 얘기냐면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고 저쩌고 어떻고 하면서 이거 완전히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평화만 강조를 했다고. 그러면서 뭐 판문점 선언이 어떻고 9.19 합의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냉전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5개 과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핵 문제 이게 안 풀리면 모든 문제는 다시 빠꾸도 할 수밖에 없어요. 백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핵 문제 이게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9.19 뭐 핵합의도 했다 뭐 하는데 그 얘기는 또 좀 다르고 긴장 합의가 돼 있는데 이걸 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정치경제 공동체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북평화협정 이걸 한다든지 정전협정이 너덜너덜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거냐 이런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남북 연합 단계에 들어가고 평화체제, 평화협상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걸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속 평화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평화 얘기만 한다는 이게 엉터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설악산 등산을 하는데 예컨대 70년째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 신흥사에서 신흥사 외설악 대청봉 가려면 한참 멀었어. 그런데 문재인이나 이 좌파 정권 들어와서는 항상 무슨 얘기냐면 대청봉 와서 봤더니 저 금강산도 보이고 대청봉 올라가면 좋은 건 누가 몰라. 과정을 밟아서 예컨대 비선대 와선대 지나서 양폭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이제 중청 지나서 대청인데 이런 과정을 하나도 안 밟고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그 원칙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기.
예?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그 스탠스를 하고, 그다음 북한 너희들이 이 문제 아까 얘기한 이런 5개 태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동의를 못하면 여기서 남북한이 돌파구를 못 열면 우리가 절대로 그 다음 날로 못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잃을 것이 있는 나라와 잃을 것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잃을 것이 없는 나라잖아요. 독재 체제고 그런 나라와 긴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그런 상하에서 이런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계속적으로 고조만 되고 또 특히 북한이라는 체제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가와 그 대응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걱정되는 목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부들도 모르고 지금 많은 대부분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교수님 말씀대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엉터리 그 평화를 우리가 위해서 근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거론을 못하고 그런 건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든 뭐 전쟁은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한미 관계를 제대로 하고 그다 한미 동맹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그런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김동명 독일 문제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최근의 국제 무력 분쟁의 배경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 북핵과 관련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까지 이르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측면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지금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대한민국은 전략적으로 어떠한 입장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시는지 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스탠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사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노스가 있는데 이 글로벌 노스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지키면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 이런 걸 확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인권이나 이런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전부 우리 미국을 포함해서 이 서방 여러 나라들이 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우리가 거기 했다고 보고 줄을 섰다고 보고 같이 이제 그 협력하는 파트너로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이 아까 얘기대로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사실은 인도 이 패시픽 이쪽 지역을 강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에 같이 동조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인도 패시픽 이쪽까지도 어떤 이런 우리의 그 영향을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손잡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제대로 된 그 어떤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일 문제 연구소장님이신 김동명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의 무력 분쟁의 전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방향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